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대원입니다. 임보라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사회 시스템을 통째로 바꿔나가는 대한민국 대전환, 그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이 바로 그린 뉴딜인데요. 무려 73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 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의 중심 열쇠로 꼽히는 그린 뉴딜은 과연 무엇이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오늘 여러 전문가분들 모시고 얘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특별 생방송 두 번째 시간, 그린 뉴딜의 출연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연을 들려주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김현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의 이성호 수석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 스튜디오에는 호서대 AI 융합학부 안병욱 교수님, 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자,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바로 그린 뉴딜인데요. 왜 지금 우리에게 그린 뉴딜인가? 먼저 사전 설명을 좀 들어봐야겠죠. 우리 김현진 교수님을 강연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 말씀드릴 김현진 교수입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시는 이 노래는 다들 아시죠? 찐이야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린 뉴딜이랑 이 노래 가사가 관련이 있어서 틀어주신 것 같은데 그린 뉴딜 정책이 어떤 측면에서 찐이라는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그린 뉴딜이라는 이 용어 최근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한번 용어부터 정리해보면요. 그린 뉴딜에서 뉴딜이라는 용어는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인해 고통에 빠져있던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유례 없을 정도의 최악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거의 비상대책에 가까울 정도의 경기 부양책이죠.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New Deal for the Forgotten Man, 즉 외면당했던 사람들을 위한 대개혁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큰 호응을 받았고요. 취임 이후에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최근 이 뉴딜에 이제 그린이 가세하게 되는데요. 이 그린 뉴딜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2007년이죠.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이 저서 코드 그린에서 정부 주도의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화석 연료 기반의 기존 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녹색 버전 뉴딜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해서 큰 관심을 끌었고요. 2008년 영국의 그린 뉴딜 그룹, 잠시 후 저희 패널 토론 때 이 그린 뉴딜 그룹의 공동 창시자인 앤드루 심스 씨가 화상 연결이 될 텐데요. 이 경제, 환경, 에너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이 그린 뉴딜 그룹 역시 그린 뉴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이 개념을 제시합니다. 지구가 처한 전례 없는 환경 위기,
생태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구적 차원의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책의 핵심은 그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New Deal for the Forgotten Ecosystem, 즉 외면당했던 지구 생태계를 위한 대개혁인 셈이죠. 우리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그린 뉴딜은 이와 같은 개념에서 출발한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기후변화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잠시 영상 보실까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뉴딜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대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습니다.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탄소 경제도 세계적 추세입니다. 국제 환경 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주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린 뉴딜은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기존의 에너지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2050년까지 우리 사회를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인 탄소 중립 사회, 즉 넷제로 사회로 전환시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고요. 이를 위해서 2025년까지 73조 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그 과정에서 6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 지구적 규모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 경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고 그 과정에서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린 뉴딜을 통해 환경적 가치와 경제사회적 가치를 모두 극대화시키겠다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야심찬 정책인데요. 그런데 이 정책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린 뉴딜의 필요성이 아직도 확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꼭 그린이어야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안 그래도 경기도 나쁘고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먼 미래 이야기나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잘 실행될 수 있을지 또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속 가능이니 녹색이니 그린이니 하면서 수십 년간 단어만 바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뭐가 바뀌고 있고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식상하다 또는 피로감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경제를 지향해왔던 국제사회의 행보 자체가 양치기 소년 같은 측면이 있었다라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늑대가 나타났다 하면서 이제 거짓으로 위기를 조장하다가 결국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늑대에 잡아먹히고 말죠.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만 보아도 1970년대 1, 2차 석유 위기를 호되게 겪고 난 이후에 1980년대에 재생에너지 붐이 확 일어나는데 이게 오래가지 않아 사그러듭니다. 오바마 정부 1기가 출범했던 2009년에도
그린 테크놀로지 개발과 그린잡 창출을 내세운 뉴 아폴로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야심차게 시작되었죠. 달 착륙으로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게 했던 이 아폴로 프로젝트의 뉴 버전으로 인류의 역사를 이제 그린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다시 쓰겠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그 거창한 이름값은 하지 못했고 그 후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는 오히려 코드 그린은 크게 후퇴합니다.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다시 그린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1990년대부터 지난 30년간 전 세계의 그 바쁜 정상들이 매년 그 바쁜 연말 12월에 모여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방법을 논의해 왔는데요. 참 힘든 협상이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92년에는 기후변화 협약을, 그리고 1997년에는 교토 의정서를 체결해서 선진국 중심으로 먼저 온실가스를 줄이자라는 데 합의를 이루기도 했고요. 물론 미국이 곧바로 탈퇴하는 바람에 유명무실해지기는 했죠. 2015년에는 파리 기후협정을 체결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동의를 했습니다만 이 역시 트럼프 정부가 바로 탈퇴하는 바람에 김이 빠져버렸죠. 이렇게 지구 환경을 거창하게 내세운 장밋빛 합의들이 국가 간 그리고 산업 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게 되었고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미지만 덤으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잠시 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 강연의 절반 정도를 저희가 들었는데요. 양치기 소년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우리 김 교수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눈과 귀를 사로잡는 명강의였는데 그럼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요. 이 기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 사회의 전환,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린 뉴딜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짚어보고 숫자로 그 배경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거든요. 임보라 앵커가 준비해 놨습니다. 임보라 앵커 나와주시죠.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자해 사회 경제 구조를 친환경 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인프라를 공급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일련의 정책을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데요. 그린 뉴딜을 이해하려면 인류의 발전 과정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인류는 18세기 1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전기 에너지 기반의 2차,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환경오염에 문제가 대두됐고 호주 산불과 시베리아 폭염 등 기후 이상 현상이 빈번해지며 수많은 과학자들의 경고는 예고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후 위기가 본격화되면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닥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2017년 기록을 살펴보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53억 톤이고 2018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3억 톤에 이릅니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건 이제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그린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 경쟁력과 경제 기반 구축에 필요한 핵심 요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임보라 앵커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한 목소리로 그린 뉴딜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 정책이 왜 필요한지 절실하게 아직까지 체감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우리의 지금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할 텐데요. 김현진 교수님의 강연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러면 이어서 강의 2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면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냉정한 검증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는 찐이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진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인데요. 그 첫 번째 배경은 찐 글로벌 규제의 등장입니다. 두 번째는 찐 경쟁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찐 이해관계자의 요구 변화이고요. 이와 같은 찐 규제, 찐 경쟁, 찐 이해관계자 등장의 그 근저에는 진짜 생태계의 위기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찐 글로벌 규제부터 살펴보실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30년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워낙 국가 간, 산업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또 첨예하게 충돌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이런 분위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트럼프 정부 시절 기후변화는 거짓이라며 탈퇴했던 그 파리 기후협약에 취임 첫날 바로 재가입하겠다라고 밝힐 정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보다 앞으로 3년 동안 훨씬 많은 변화가 훨씬 강도 높게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 화면이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탄소 국경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뭐 당장 이 탄소 국경세뿐만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EU의 강화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시행되면서 세계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야말로 상당히 센 규제인데요. EU는 2021년, 그러니까 바로 내년부터죠. 역내 완성차 판매 기업에 대해 킬로미터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5g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했는데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초과 배출량 1g per 킬로미터마다 95유로, 원으로 환산하면 약 1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초과 배출에 따른 벌금이 얼마 정도인가 계산을 해보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입니다. 차를 팔아서 번 돈의 대부분을 다 벌금에 쏟아 부어야 할 정도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찐 경쟁의 시작입니다. 자동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이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면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유럽에 차를 수출하는 회사들까지 이제 무한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규제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기준에 맞는 자동차 개발을 위한 무한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동차 업계는 차체를 경량화하거나 모터 성능을 개선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에서부터 전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라인의 대폭적인 확대 등에 이르기까지 이 무한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자동차 산업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의 주요 각국이 앞다투어 탄소 중립을 표명하면서 탄소 중립은 이제 새로운 경제 질서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저탄소 경제를 향한 레이스에서 선두주자를 달리던 유럽연합이 2019년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선언을 했고요. 이어서 올해 9월에는 중국이 2060년 탄소 중립을, 그리고 뒤이어 일본과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죠. 여기에 바이든 정부의 미국까지 가세하게 되면 무려 전 세계 경제 규모의 3분의 2가 넘는 국가들이 탄소 중립에 동참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저탄소 경제로의 찐 레이스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찐 이해관계자의 요구 변화로 기업의 경영 환경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저탄소 경제를 더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주주 자본주의에서 주주뿐 아니라 고객, 직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중시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에 대한 그런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요. 기업은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이고도 철학적인 물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채 마련하기도 전에 이미 이해관계자들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실까요? 2020년 9월 1928년부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포함돼 있었던 엑손모빌이 92년 만에 다우지수에서 퇴출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었던 엑손모빌, 지난 10월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 자리마저 라이벌인 세브론에게 뺏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유가 급락에 최근 에너지 업계 주요 트렌드인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석유 회사인 엑손모빌은 석유를 채굴, 정제하는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요.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경영진이 크게 반발해서 무산됐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이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회사라는 평가와 함께 지분을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엑손모빌의 주가는 1년 만에 80달러에서 주가 폭락으로 30달러 중반대까지 급락했습니다. 기업의 가치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증표 중의 하나로 볼 수 있겠죠. 적도 원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의 원칙으로 대형 개발 사업이 환경 파괴 또는 인권 침해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협동 협약입니다. 최근에 신한은행은 국내 시중은행으로서는 최초로 적도 원칙에 가입했습니다. 국민은행 역시 내년 1월을 목표로 적도 원칙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으로서 환경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의 일환입니다. 이와 같이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2019년 모건 스탠리가 전 세계 기관 투자자 1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0%의 기관이 기업의 환경 보호 및 사회적 책임과 지배 구조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평가하는 ESG 투자를 실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재무제표만을 보고 계산기를 두드렸다면 이제는 기업의 ESG 경영 여부가 기업의 가치와 평가에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친환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거겠죠.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달라졌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돈만 잘 버는 기업에 투자했다면 이제는 환경보호를 비롯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국민연금은 운용자산이 700조 원에 달하는 세계 3위의 연기금이죠. 투자자들 중에서는 엄청난 큰손인 셈인데 이 국민연금도 2022년까지 ESG 투자를 전체 기금 자산의 절반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이제 그야말로 기업의 ESG 경영 여부가 기업의 성적표에 당당하게 기재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이 그저 착한 기업이라서 투자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야말로 시대를 앞서가는 능력,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냥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규제가 전격 도입돼서 강화되고 있고 저탄소 경제로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정색을 하고 기업의 저탄소 경영을 평가하기 시작한 이 근저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지구 생태계의 위기가 있고 그 위기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 겪으시고 계시는 정말 이 코로나 사태는 이제까지 설마 하면서 애써 외면해 왔던 일들을 볼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진짜로 닥칠 수 있구나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고 있는 것이죠. 기후변화 위기 어디까지 다가왔는지 한번 함께 보실까요? 네, 보셨나요? 네.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기후변화 위기는 이제 미래 세대, 후대의 위험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후대의 위험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위험이라는 점, 이 점과 더불어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기후변화의 위기는 바로 우리 인류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설명하는데 그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동물이 있죠. 바로 북극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녹아 빠진 빙하 위에서 갈 곳을 잃고 서 있는 북극곰들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북극곰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새끼곰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인간 동네로 나와서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쓰레기차를 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북극곰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저 불쌍하다, 애처롭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북극곰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류 역시 그 수많은 생물종 중에 하나임을 인정하고 지구 생태계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원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강 건너 불이 아닌 발등에 불로 다가온 기후변화를 직시하고 또 북극곰에만 닥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 우리 자신에게 닥친 위험으로 이 기후변화를 인식할 때 그린 뉴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린 뉴딜을 왜 지금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례로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이 많이 좋아져서 미국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의 경제성이 거의 천연가스 수준에 근접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석유 석탄이 더 싼데 우리가 왜 더 비싼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써야 되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기후변화를 지금 당장 우리 자신에게 닥친 위험으로 인식한다면 아마 그 의문의 답에 접근하는 근본적인 방향성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실까요? 앞에서 대통령 담화문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대한민국은 이제 혁신적인 대전환을 통해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간다는 구상인데요. 발상을 전환해 보면 우리나라야말로 저탄소 경제 시대를 가장 희망적으로 꿈꿀 수 있는 나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분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해보기도 전에 주저하나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화석연료 그 자체에는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석유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석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인류가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것은
인류의 그 기나긴 역사 속에 고작 100년, 길게 봐도 15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앞으로 인류가 캐냈을 수 있는 이 석유가, 땅속의 석유가 뭐 몇십 년밖에 안 남았네, 뭐 아니 기술의 발달로 뭐 더 가능하네, 이런 논란이 있지만 얼마가 남아있든 간에 땅속에 묻힌 화석 연료들이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유한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 태생적 한계죠. 더군다나 중요한 사실은 석유, 석탄, 가스 등 땅속에 묻혀있는 자원 보유량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 각국을 줄을 쫙 세우면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그 꼴찌 그룹에 속하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땅속에 유형의 자원을 가졌냐 못 가졌냐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우리는 세계 최빈국 그룹에 속한다는 것이죠. 다만 현재의 모든 경제 시스템과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화석연료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데에는 물론 적지 않은 난관과 고통도 예상이 됩니다. 좌초자산의 발생 역시 불가피하겠죠. 이 좌초자산이라는 것은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가치가 크게 떨어지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의미하는데,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미세먼지 등을 이유로 발전소의 조기 폐쇄가 논의되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이렇게 화석연료 기반 산업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좌초자산의 발생 역시 불가피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좌초자산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저탄소 경제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어떻게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균형 잡힌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화석연료 의존형 경제에서 이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리를 건너가야 하는데, 혹시 건너갈 다리마저 불태우는 것은 아닌가? 어떤 것이 우리가 건너갈 다리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면서 속도를 낼 곳은 내고 속도를 조절할 곳은 조절하는 그 정책의 묘미를 살리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20세기 탄소 의존 경제하에서의 에너지 강국은 자국 영토 내에 얼마나 유형의 자원을 많이 보유했느냐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21세기 저탄소 경제 하에서의 에너지 강국은 에너지 기술과 친환경 기술 등 이러한 무형의 자원과 시장 선점 능력을 갖춘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글쎄요, 미래 강의실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체험해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하고 우리 임보라 앵커는
뉴스 스튜디오에 가까운 미래가 또 이런 모습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자료 영상이 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죠. 저희가 시스템상의 문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교수님과 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연구원님과 서울에 계신 분들 모두 이 강연을 들으면서 할 얘기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볼까요? 자, 우리 안병옥 교수님, 김성환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안병옥 교수님. 네, 김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왜, 무엇을, 어떻게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핵심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양치기 소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앞으로는 양치기 소년은 존재할 수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정부는 그린을 얘기하고 또 많은 정책을 폈지만 시장에서는 반응이 신통치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현진 교수님이 이번에 이제 그 글로벌 규제도 얘기하셨고 또 경쟁 또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달라졌다 이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달라졌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거와는 달리 지금 경제계에서 이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발표하는 보고서를 보면은 기후 변화 문제가 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와서 정부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업들이 선언하고 있는가 하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BP라든가 쉘이라든가 토털이라든가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석유 기업들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에서도 잠깐 있었지만 최근 들어와서 ESG 경영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ESG는 환경을 생각하고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인권 그리고 지배 구조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잘하는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라는 그 세계적인 그 컨설팅 회사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2,000개 정도 기업을 분석을 했는데 탄소 배출에 적극적인 활동을 했던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15% 정도 증가했는데 탄소 배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기업들은 12%가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장 자체가 경제계의 어떤 시각 자체가 이제는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그런 면에서 양치기 소년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탄소 중립 시대로 이미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치기 소년 부분은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역시 우리 교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시네요. 자, 우리 김성환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김현진 교수님 강의 아주 잘 들었고요. 저는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발등에 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기후위기가 그동안은 늘 이제 미래의 얘기였었는데 지금은 특히 올해 호주의 산불이라든가 시베리아의 폭염 또 우리나라의 긴 장마처럼 그 기후위기가 실제로 우리 현실 앞에 닥쳐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공룡처럼 우리 인류도 멸종할지 모른다는 위기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서 탄소 중립으로 가야 하고 그렇게 가기 위한 이 수단으로서 그린 뉴딜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대개 이제 이게 실제로 정부가 아무리 주장해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을 보더라도 그린 뉴딜과 관련돼 있는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실제로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우리 인류의 노력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현실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 방향에서도 세계의 모범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더 가일차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 또 북극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저도 사실은 이 북극곰에 관한 얘기가 TV나 신문에서 나올 때마다 북극곰이 우리를 걱정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예, 당장에 굉장히 우리가 앞서가시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네. 우리가 북극곰을 이렇게 걱정하고 살아야 하나? 네. 그리고 후손 얘기도 우리가 참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에 예.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문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우리 이성우 연구원님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김현주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1930년도에 루즈벨트의 것은 소외된 대중들을 위한 뉴딜이라고 하면 최근에 뉴딜은 이제 생태계를 위한 소외된 생태계를 위한 뉴딜이라는 얘기가 가슴에 와 닿고요. 네. 어떻든 인류 생존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살아가는 동식물 모두의 생존이 걱정되는 상황이고 사실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사실 인간이어서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양치기 소년 얘기였습니다. 네. 사실은 그 교토 의정서가 발의되었다가 또 미국이 탈퇴했었고요. 네. 파리 협약이 됐었는데 또 트럼프가 탈퇴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기후 문제에 관련한 태도가 일반 대중과 생태계를 포함하는 이런 진영과 그다음에 화석연료에 기반하는 그런 산업과 그 정치 세력들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정권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어떻든 이번에는 이제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적극적으로 들어서는 상황이 그리고 뭐 중국, 일본, 유럽 다 같이 기후대응을 하는 상황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네. 그래서 찐이라고 하신 말씀. 네. 이제는 정말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그리고 투자를 하는 이 큰 연기금을 비롯한 은행들도 이제 바뀌어가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선택은 필수가 됐다는 거. 그 점이 저한테는 제일 강하게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지구를 살리고 우리가 사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그래야 함께 되는 힘을 거죠, 모아야 이제는. 된다. 이런 생각인데 자 미국 얘기가 나온 김에요. 얼마 전에 이제 미 대선이 끝났죠. 그리고 미국의 조 바이든 당선인 뿐만 아니고 뭐 EU까지 이제 그린 뉴딜은 어떤 그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만한 견인차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미국에서는 이 바이든 당선인이 앞으로 2030년까지 총 5조 달러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6천조 원 정도가 된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이걸 그린 뉴딜에 투자하겠다는 거죠. 예.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6천조라는 것이 청정 에너지, 네. 클린 일렉트리시티, 청정 전기와 그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1.7조 달러의 연방 정부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이걸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서 네. 민간하고 주의 투자가 일어나서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조라고 하는 그게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든의 전략은 전기화를 해서 수송과 산업 건물에 쓴 에너지를 전기로 가자. 그리고 그 전기를 청정에너지로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청정에너지 가는 것이 2035년으로 가겠다. 그리고 2050년 전에 탄소 중립, 소위 넷제로 가겠다. 이게 핵심 전략이고요. 또 이를 위해서 자기 임기 내에 4년 동안에 50년에 관한 법을, 넷제를 위한 법을 만들고 네. 또 이게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각종의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거고요. 취임 첫날부터 파리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거고요. 탈퇴할 때는 1년이 걸리지만 가입하기는 한 달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입하겠다. 그리고 100일 이내에 기후 정상회의를 소집해서 전 지구적인 대응을 하겠다. 전 지구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니까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맺은 파리 협정마저도 부족하다고 하는 게 이번에 임명된 네. 캐리 기후변화 대사의 제1성이었는데요. 어쨌든 그건 화석연료 사용을 더 이상 지구에서 줄여나가야 되고 30년 안에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바이든 당선자의 말이었고 또 캐리 기후변화 대사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정말로 탄소 경제에서 녹색 경제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온난화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바이든 당선인은 기조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 그린 산업이 더 확대될 것 같은데요. 김현진 교수님께서는 이런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앞에서 박사님께서 워낙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평가를 이제 해볼게요. 저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그 첫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네. 이 바이든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뭐 풍력,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겠다라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기존의 이런 화석연료 중심으로 되어 있던 에너지 경제 시스템 자체, 그걸 위주로, 화석연료를 위주로 되어 있던 인프라 자체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계속 이제 얼마나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나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5조 달러 말씀도 하셨고 또 뭐 2조 달러, 바이든 임기 내에 뭐 2조 달러만 해도 뭐 2,200조 원이죠. 뭐 우리나라가 지금 그린 뉴딜에 쏟겠다 그러는 거에 한 30배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텐데 뭐 앞으로 10년 동안 16조 달러까지 뭐 쏟겠다 이런 보고서들도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한 자동차 산업에 이제 비유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는 이제 가솔린을 연료로 하는 이런 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엔진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우리는 주유소에 가서 이제 주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엔진 대신에 뭐가 필요하죠? 이제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주유소에 가는 대신에 어디를 가야 되죠? 이제 전기차 충전소로 가야 그렇습니다.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러한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다가 약 50만 개 수준의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 거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자동차 산업에서만 창출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친환경차, 전기차,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걸 만들어 파는 기업들은 상당한 기회가 있겠죠.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은 이 탄소 집약도가 굉장히 높은 뭐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같은 이런 산업들은 그린 뉴딜이 진행된다는 것은 결국은 환경 규제도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탄소 배출 저감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산업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닥칠 것이다라는 점도 함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한국판 뉴딜의 3대 축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 안전망 강화겠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예, 이탈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이 그린 뉴딜과 같은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미국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뭐 우리가 미국을 좋아해서가 아니고요.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해외 석학의 얘기가 궁금해서요. 제가 사전 녹화를 통해서 미국의 석학 한 명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영상을 일단 함께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한국은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대안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 그린 뉴딜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할 예정인데요. 그린 뉴딜 정책의 실효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I think that this is a very smart strategy for Korea. Korea is a very sophisticated economy with a strong digital leadership globally. And by investing in that leadership, Korea will be propelling its technological excellence. And by converting to renewable energy in decarbonization, Korea will be helping the global effort to end human-made climate change. All countries in the world are going to have to shift from fossil fuel to renewable energy. Korea will be one of the leaders of that effort because of its technological excellence. And I believe that by that excellence, Korea will also establish a competitive export market in sophisticated zero carbon energy systems.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세계는 이제 탄소 국경세의 도입이라든지 새로운 정책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한국의 준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What is happening now is that Europe, China, Japan, Korea, and soon the United States with President Biden will all be committed to a net zero carbon economy by mid-century. And in order to implement that, each country will require investments in low carbon industry, and no doubt will want to put in trade measures to ensure that its zero carbon industries are globally competitive and not undermined by polluting industries that are exporting from other countries. So I believe that we will have a global system of carbon taxes or border controls in one way or another to support the transformation to a zero carbon energy system. Since all of the major economies of the world will be on the same path to decarbonization, these border taxes in the end won't play so much of a role, because I think that our industries will be cleaning up quite quickly in the next 10 to 15 years. 네, 전 세계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결코 같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변화 흐름에 한국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South Korea has done an extraordinary job in containing the pandemic and in charting a new path forward. Korea's Green New Deal, I think, will be a hallmark for successful recovery, and it will be widely admired and widely imitated by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What I find very exciting is that most of the countries of Korea's region, of the Asia Pacific, including China, Taiwan, Korea, Japan, Australia, New Zealand, Vietnam, Cambodia, Laos, Thailand, have all had good success in containing COVID-19 and now have signed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 connecting China, Japan, Korea, Australia, New Zealand, and the 10 ASEAN countries together. So by the success in 2020, culminating with the new Green Deal of Korea and with similar programs of other countries, and with the signing of RCEP, I think that the Asia Pacific region will really lead the world in the recovery. And that is well deserved, because the region has done very, very well in 2020 in responding to this global crisis, and has done very well to adopt smart policies for a green and digital recovery. So I'm very pleased to see this dynamism in the RCEP region, and I believe that it will serve the countries well in the recovery in 2021 and onward. I hope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will follow along with the success that Korea has achieved and some of its neighbors have achieved, because then we would truly have a global recovery along the path of digital and zero carbon energy, which is the smart way to recover. 네, 지금까지 콜롬비아 대학교의 제프리 sak스 교수와 화상으로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의 조언이 한국의 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세계적인 경제학계의 석학이죠. 제프리 sak스 교수와 화상 통화를 통해서 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현진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이제 뭐 제프리 sak스 교수님 지금 뭐 앞으로 우리나라 그린 뉴딜이라든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이 그린 뉴딜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다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이제 뭐 대세가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는데요. 네. 그 혹시 뭐
그린 스완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그린 녹색 스완이요? 백조요? 녹색 백조. 예, 뭐 아마 블랙 스완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이 그린 스완이라는 용어는 뭐 처음 들어보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뭐 블랙 스완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뭐 갑자기 뭐 발생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한 번 발생을 하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불확실한 위험 등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이 그린 스완이라는 것이 바로 이 블랙 스완을 변형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이 단지 자연 생태계의 변화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계, 금융계에 상당한 타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그 국제결제은행 BIS라고 하죠. 이 국제결제은행이 올해 초에 올해 1월인가 낸 보고서가 있는데 그게 기후변화 시기에 중앙은행과 금융안정이라는 그런 제목의 보고서였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그 기후변화가 앞으로는 자연생태계와 어떤 이런 시민사회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금융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금융 위기를 이제 그린 스완이라는 이런 용어로 설명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백조는 원래 하얀 생물인데요. 그렇죠. 블랙 스완, 그린 스완, 그린 스완. 우리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자꾸만 색깔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러네요. 앞으로 또 어떤 색깔의 백조가 나오게 될지 그 부분도 주목이 되네요. 자, 우리 이성우 연구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제프리 삭스 교수 말씀 중에서 화석연료 경제에서 재생에너지 경제로 바뀐다. 네. 이 대목이 좀 저한테 들어왔고요. 그리고 탄소 국경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내뿜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상품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 네. 한 두 가지가 저한테는 다가왔었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번 저희가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을 해볼까요? 네. 자, 여기서 이 RE100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야기가 나올 때 꼭 언급되는 그렇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자, RE100이 무엇이고 또 이 RE100에 참여한 기업들이 무엇인지 서울에 계신 교수님 소개해 주시죠. 예, RE100 그러면은 뭐 영어로 돼 있습니다만 RE는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에너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 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이자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270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뭐 구글이라든가 BMW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SK그룹에서 가입 의사를 밝혀서 지금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 하는 약속은 뭐 기업들은 이미 이제 보편적인 대세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이제는 부품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제공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기업들만이 아니라 이미 파리협정이 2015년 12월에 타결되면서 그때 예상됐던 것이 세계는 이미 화석연료 문명에서 재생에너지 문명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예측이 많았습니다. 기업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도시들과 지방 정부들도 100% 재생에너지를 내걸고 지금 선언을 하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무역 구조 속에서 특히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빨리 우리 주요 기업들이 이 RE100 재생에너지 100%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병옥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자, 얘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 그린 뉴딜에 대한 관심, 그야말로 전 지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에서는 말이죠. 저명한 경제, 환경, 에너지 전문가 10명이 이 지구온난화 문제 같은 세계가 당면한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게 그린 뉴딜 그룹이라고 하죠. 이 그린 뉴딜의
공동 창립자이자 경제문제 싱크탱크인 앤드류 심스 교수를 제가 또 화상 연결을 통해서 미리 녹화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해외 석학의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그럼 여기서 그린 뉴딜 그룹의 공동 창시자죠. 서섹스 대학의 앤드류 심스 교수와 화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국의 시청자들을 위해서요. 이 그린 뉴딜 그룹이 어떤 단체고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Yes, the Green New Deal Group was formed in 2007 when the financial crisis first broke. And in 2008, we published a plan called the Green New Deal. And the point was to address the simultaneous crisis of the price in the oil, the spike in the oil price, some extreme weather that was happening at the moment, the background problem of climate change, and the fact that this was having a huge impact around the world in terms of driving food prices up, and of course the financial crisis itself. So there was a kind of a triple crisis of energy, of climate, and of the financial system. And the Green New Deal Group was a comprehensive economic plan designed to set the economy onto a pathway of radical carbon reduction, and also to do so in a way which generated jobs and rejuvenated the economy, but set it onto this 네, 저희가 그 사전 녹화한 영상을 틀어드리면서 잠시 좀 화면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그 아리100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말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 시청자들께서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이긴 한데 라는 생각들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김현진 교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아리100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그 리뉴어블 에너지 100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 사실은 이게 가능하겠어?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네.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같이 드는데 네. 실제로 이거를 실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30년까지 우리는 이 아리100을 실천하겠다, 2050년까지 실천하겠다 이렇게 자기들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걸 위해서 매년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또 이행 실적을 보고하고 이제 이 아리100에 가입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이미 한 30여 개 기업들은 이거를 달성을 한 거죠. 네. 그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애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애플 같은 회사는 이미 한 2년 전에 100% 이제 그 리뉴어블 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달성을 했는데 이제 이들이 나아가서 무엇을 하냐면요. 모든 자신들의 밸류 체인에 해당하는 이런 기업들한테까지도 그 부품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들한테도 이 아리100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SK그룹 그 8개 계열사가 이 아리100에 가입을 했고요. 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도 이제 아리100을 가입을 하게 될 것이고 정부도 이것을 위해서 아리100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금 뒷받침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지금 기업들이 이렇게 아리100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아까도 안병옥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규제도 규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변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펀드들도 제대로 친환경을 하지 않는 ESG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들한테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강한 이제 압력을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는 돈만 잘 벌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ESG 경영을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학생들로 비교를 하자면 이제까지 이제 국영수만 잘하면 됐었는데요. 네. 이제는 국영수만 잘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학생들한테 했더니 학생들이 아유 국영수만 잘하기도 얼마나 힘든데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냐 네. 이제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국영수 이외에 다른 과목이 별도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목표, 그 학습 태도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모든 국가도 그렇고 또 기업도 그렇고 또 국민들도 그렇고 이제 이만큼 우리의 환경이 변했다, 우리의 상황이 변했다라는 것을 좀 절실히 나타내는 하나의 그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R200이라는 것에 관해서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외 사례들에 기반해서 우리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 문제를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중에 핵심 축인 오늘의 주제죠. 그린 뉴딜의 3대 추진 목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 지금 서울 스튜디오를 다시 한번 그럼 연결을 해서요. 우리 이 답변은 김성환 의원님께서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국판 그린 뉴딜의 추진 목표 3가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7월 14일 날 한국판 뉴딜을 이제 전체적으로 발표하시면서 디지털, 그린,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이제 3가지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만 해도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코로나 이후 경제적 관점에서 그린 뉴딜을 얘기를 하셨죠. 3가지를 목표로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국토를 바꿔서 조금 더 녹색 환경에서 살아볼 것인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꿀 거냐, 또 그것과 관련된 산업을 어떻게 녹색화할 거냐, 이런 이제 3가지 관점에서 그린 뉴딜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또 중국과 일본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또 미국도 사실상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조만간 될 텐데 미국도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과거에는 소위 유럽은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였지만 이산화탄소 발생 1위 국가와 2위 국가였던 미국과 중국이 각각 입장이 다르면서 세계가 소위 기후위기 대응을 한 목소리로 가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유럽, 미국, 중국이 모두 다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는 상황이어서 우리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를 제로화하는 목표까지를 세운 상태여서 그 3대 목표를 더해서 그야말로 산업 대개조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3대 목표 플러스 알파가 이제 더 붙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73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제 일자리를 65만 개를 만들겠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1년 GDP 총 규모가 약 1,900조 정도 됩니다. 그 1,900조가 사실상 전체적으로 최소한 1,000조 이상이 일종의 이제 그린 뉴딜 분야로 정부도 예산 투자를 하지만 민간과 시장이 움직이면서 사회 전체가 탄소 제로로 가는 그런 거대한 목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요.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를 녹색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이런 게 그동안은 에너지를 물 쓰듯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도시를 보다 스마트하게 하면서도 에너지를 이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도 개조하고 도시 전체를 이제 개조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린 숲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인간이 더 자연과 공존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축과 도시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이제 대전환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세종시나 부산에 스마트 시티를 짓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시티에 더해서 그린까지를 더 포함하고 또 기존에 있는 도시들은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더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축 분야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린 뉴딜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았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께서 좀 체감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그러려면은 이 그린 뉴딜을 차질 없이 시행을 했을 때 미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이 연구원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떻든 그린 뉴딜이 처음에 발표될 때 하고 이후 상황이 전개되어져서 대통령께서 2050년도 중립을 선언한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기존의 예산이나 기존의 계획에 국한되지 말고 또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거고 네. 그걸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 때 각 부 장관한테 각각의 로드맵을 만들자. 그리고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뭐 탈탄소 계획, 산업, 건물, 수송 모든 부분에 계획을 내고 입법 제도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도 구하고 또 국민들과 소통 강화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새롭게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과연 이제 2050년도에 그 탄소 중립 사회는 어떤 건가 하는 큰 그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현재 얼마 쓰고 있는데 얼마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 중요해요. 보통 전문가들 30에서 50%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2050년도 상상을 해볼 때 최대 많이 줄인다고 했을 때를 가정할 경우에 뭐 1년간 쓰는 17년도 사용량이 1억 7,600만 TOE라는 그 에너지 단위인데요. 여기 반절 줄인다고 보고 이게 한 전기로 하면 2,000테라와트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반절 줄이면 1,000테라와트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전기를 80%, 열을 20% 쓴다고 하면 전기는 한 800테라와트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가 필요한데 올해 쓰는 전기 총량이 500테라 좀 넘거든요. 네. 그러면 1.5배 더 전기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또 그거를 다 재생을 할 수는 없어서 일부 석탄이나 가스나 원전 일부 있다고 치면 90% 재생에너지로 하게 되면 뭐 8, 9, 70이 한 700테라와트 좀 넘습니다. 이 정도를 생산하려면 태양광은 한 400기가와트 설비, 풍력은 100기가와트 설비, 엄청난 거죠. 지금 우리가 설비가 120기가와트 정도 되는 거니까 이게 한 4-5배 정도 되는 거죠, 설비가. 네. 이런 정도 태양광 풍력이 있어야 2050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노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이 가장 싸고 또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자국의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수력, 바이오 에너지만으로도 자국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태양광 풍력을 하게 되면 에너지 자립도 가능하고 또 탄소 배출하지 않은 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과연 태양광 400기가와트면 얼마나 정도 면적이 필요하느냐. 도시 공간에 100기가와트 들어가고 나머지 전용으로 쓰는 게 300기가와트일 텐데 그 300기가와트는 우리 국토의 3%는 됩니다. 3%는 보통 그 묘지가 1%가 넘고요. 네. 도로가 3.3%고요. 뭐 운동장이나 이런 그 기타 용도로 쓰는 게 한 8%고요. 산업단지가 1.5% 하기 때문에 3%면 충분히 공급 가능한 정도라서 이 태양광 풍력만 가지고도 이제 우리도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탄소 중립이 그렇습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왔었는데 과연 제로가 가능할까? 뭐 네. 이런.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편견이 사실 편견일 뿐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요.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 공급의 몇 % 정도가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지. 우리나라는 네. 그 신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하죠. 네, 네. 그게 새로운 재생에너지가 아니고요. 신에너지가 별도로 있고 화석연료 기반입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같은 진짜 재생에너지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신재생에너지 포함해서 9.77%라고 나옵니다. 근데 가짜를 빼면 화석연료 기반을 빼게 되면 이게 50%가 넘거든요. 사실은 5%가 안 되죠. 네. 이 정도면 사실은 OECD 국가의 꼴찌 수준이어서 그동안에 사실은 전 세계적인 기후대응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가능했었습니다만 네. 이제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결정적인 중요한 것이 태양광 풍력 배터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태양광 풍력 배터리 다 잘할 수 있는 국가이고 또 잘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도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기회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앞으로 참 갈 길이 먼 것 같긴 합니다. 그린 뉴딜의 이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임보라 앵커가 좀 짚어봤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과 공존하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정부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는 그린 뉴딜. 우리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로 그린 뉴딜의 핵심 과제들을 추진 중인데요. 오는 2025년이면 수소 전기차 133만 대가 거리를 누비고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는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는 도시숲이 조성됩니다. 그린 뉴딜 추진 5년 후 우리 사회가 맞이하게 될 변화상인데요. 지금부터 그린 뉴딜 정책으로 달라질 우리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후화된 임대주택 22만 5천 호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갖춰지고 친환경 자재 시공을 통해 건물의 난방 기능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그린 리모델링이 시행됩니다. 산업단지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생활 환경을 개선할 미세먼지 차단숲 723헥타르가 조성되고요.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지난해 3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아파트 500만 호를 대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전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 전력망을 보급하고 생산 단계부터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4대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클린 팩토리 총 1,750개를 구축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시대에 인간과 지구가 공존하기 위해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미래 환경도시 구축을 목표로 25개 지역에 스마트 그린 도시가 조성됩니다. 환경과 더불어 사는 삶, 오는 2025년까지 완성될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표되는 신재생 에너지, 이 에너지 분야는 그린 뉴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정부는 그린 뉴딜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 용량을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7기가와트에서 2022년에는 26.3기가와트, 2025년엔 42.7기가와트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 발표했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서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발전 용량을 54.2기가와트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자, 이번 그린 뉴딜을 통해서 당초 계획보다 훨씬 빨리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를 건설하기에 알맞은 입지를 발굴하고 에너지 전환 사업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그린 뉴딜을 기반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이상 임보라였습니다. 네, 임보라 앵커가 미리 준비해 놨던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내용에 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제목이 대한민국 대전환이거든요. 그야말로 대전환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정부는 물론이고 온 사회 그리고 기업들 모두가 함께 대전환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교수님들께서 먼저 앞으로 이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선결 과제랄까요? 선결 요건은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을 1, 2분 정도씩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 교수님. 예, 제가 오늘 그 강연에서 이번 그린 뉴딜 정책은 정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찐이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렸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말씀하신 과제라고나 할까요?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 중심으로 국민들의 역할,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기업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몇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그린 뉴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점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왜 지금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하고 또 이 시점에서 왜 그린 뉴딜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어떤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 토론의 장도 그런 국민들의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런 장이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그린 뉴딜을 지켜보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실천입니다. 정말 나의 작은 실천, 오늘 하루의 나의 생활에서의 정말 이 작은 발걸음이 이 그린 뉴딜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런 저탄소 경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것은 시민의 성숙한 이런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미 우리는 그린 뉴딜을 향해서 뭐 중간 정도는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는 이제 총론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그린 뉴딜은 가야만 하는 길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총론의 방향성이 옳다고 해서 모든 개별 프로젝트가 다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강론별로 충분한 사전 논의와 어떤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이 맞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어떤 곳에 속도를 내고 어떤 곳을 더 속도를 줄일 것인가라는 것을 속도 조절. 네. 왜냐하면은 이 틀린 방향으로 빨리 노를 젓다 보면은 더 돌아오기가 힘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는 방향이 프로젝트별로 다 맞는 것인가를 점검해서 속도의 완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천 부분 또 강조해 주셨는데 저도 그 춥다고 자전거를 묶어놓은 지가 참 오래됐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다시 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이 연구원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그린 뉴딜은 각 국마다 갈등이 심한 사안입니다. 네. 이거는 기존의 이해관계인들이 바뀌고 결국은 부와 권력을 새로운 세력으로 주류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은 했던 일들을 확장하는 것이고 또 휴먼 뉴딜은 우리 모두가 양극화라는 차별 국가자는 게 동의가 있는 거지만 그린 뉴딜은 화석연료 기반한 경제와 산업 그리고 정치 세력과 또 재생에너지 기반한 것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라서 그만한 갈등 수많은 사안이라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러려면 결국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든 최근에 기후변화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전 지구인이 같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실제로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까지 전 세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거를 유분리로만 접근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당위로 윤리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 에너지가 안보입니다. 군사 안보인 것처럼. 이제는 석탄, 석유, 가스를 태양광, 풍력, 수력, 동식물 에너지 등으로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광 설치하는 거, 풍력 설치하는 거 우리가 아파트 짓는 거나 고속도로 까는 것처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경제가 중요한데 일자도 만들고 결국 화석연료나 이런 것보다는 재생에너지 기반하는 일자리도 경제도 더 활력을 키우는 거고 그다음에 국산 에너지이기 때문에 더 국내 경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해 주셨고요. 자, 서울 스튜디오에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병옥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린 뉴딜의 목표가 2050년 탄소 중립에 있다면 그린 뉴딜의 그 시기를 지금 2025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2050년 혹은 그 이후까지 확대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제정을 통해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그린 뉴딜을 이제 주도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체는 기업과 우리 국민 모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하는 것처럼 정부가 예산을 투입을 하면은 그 5배에 달하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우리가 그린 뉴딜을 추진하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 정책 효과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도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린 뉴딜을 통해서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사회로 간다는 것은 사실은 문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살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게 다 석탄과 석유 기반의 문명입니다. 우리가 석탄과 석유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새로운 문명으로 바꿀 때 우리가 이 30년 후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는 이 석탄 문명의 중심이었던 영국, 석유 문명의 중심이었던 미국이 있었다면 이제 새로운 문명은 우리 한국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관련해서 우리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고요. K방역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조업 경쟁력이 또 굉장히 강하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방향에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김 교수님 그리고 이 연구원님, 서울에 계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KTV 특별 생방송으로 대한민국 대전환 그린 뉴딜에 대해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린 뉴딜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만큼 그린 뉴딜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KTV 특별 생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오후 4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